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고 계십니까? 활기차게 열기에는 참 추운 날씨네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8도, 서해안과 제주도 지방에는 큰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겨울추위, 당분간 쉽게 물러나진 않을 모양이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두한 서지현 검사가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나서면서 한 말입니다. 이 진상조사단, 검찰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런 우려 속에 출범을 했지요. 아무쪼록 이런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키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김영남 소식부터 전해야겠네요. 네, 북한 서열 2위 김영남이 방남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수반이에요, 수반. 그렇죠. 그렇죠. 북한이 어젯밤에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거든요.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이번 처음이고요. 그를 포함한 대표단은 9일에서 11일 사이 남측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 외에 그 밖에 대표단 몇 면이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실질적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될지도 관심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김영남의 파견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이번 평창올림픽에 임하고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90세예요. 올해 90세. 네. 외교관 출신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이어가면서 지금 북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고립된 외교관계 뚫어보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평창올림픽에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찾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가능성이 있죠. 평창의 외교전은 한층 더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국회 외통위원 출신이고 지금 국방위원 하고 계시죠. 우상호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148대 148입니다. 148대 148, 이건 뭐 올림픽 얘기입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국회에서 예상되는 진보 보수 간 세력 구도입니다. 의석수 얘기예요? 네, 국민의당 분당과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됐죠. 예. 이 경우에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히 148대 148로 범여권과 범야권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요? 네, 범여권으로는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에서 나온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 등이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인 미래당에 속한 비례의원 3인도 중요 표결에서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듯해서 진보 성향은 148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놓인 자유한국당, 미래당, 또 대한애국당 등의 의원을 모두 합하면은 예. 보수 성향 범야권이 또 148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든지 균형은 깨질 수 있는 거네요. 한쪽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묘하게 반반. 이렇게 되면은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게 이제 민주평화당, 또 미래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당의 존재감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항소심.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죠. 예, 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건데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속에 그럼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를 두고 특검 또 이재용 부회장 측이 다투는데 일단은 1심에서 뇌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열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각국 외교사절 그리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과 평창에 모입니다. 아주 좋은 모멘텀인데 잘 되기 바랍니다. 다 잘 돼야죠. 예, 장홍 IOC 위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다 잘 돼야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밤사이에 속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북한의 대표단으로 올 것인가 였는데 고위급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임명됐다라는 통지문이 날아든 겁니다. 헌법상, 북한 헌법상으로는 수반입니다. 예, 김영남이 오기로 했다. 자, 이렇게 정상들이 뭐 속속 들어오고 또 오기도 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이뤄지는 회동,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특히 가장 큰 관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성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펜스 부통령,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오기 전부터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쏟아내고 있죠. 미국의 인내가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나는 평창에 간다.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대북 호피 전략이 지금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터라서 평창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만날 수 있는 건지, 미북이 또 평창 후의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게 다 아리송합니다. 국회 외통위원 지냈고요. 지금은 국방위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위급 대표 단장 김영남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임명. 이제 가령 외무성 부상 정도를 내보내면 상당히 평창올림픽의 그 위상이 척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김영남 그 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국가서열 이외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외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이분이 항상 가셨기 때문에 예우는 다 갖춘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전이 시작될 때 과연 이분이 어디까지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보통 외교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제 매달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합의해 놓지 않으면 즉석 회담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국 간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회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회동은? 그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상 간의 회담은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아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그러니까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좀 짚겠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 요거는 확정. 김영남과 같이 올 다른 고위급 인사가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영남이라는 인물은 어떤 형식상으로의 수반이라면 실질적인 지금 2인자는 최룡해잖아요. 여동생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이 올 가능성.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붙이지 않는 거죠. 이제 실무적으로 외무성 관련자들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최룡의 김여정 카드는 이제 사라진 거라고 보세요? 김여정은 원래 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올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여정,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국가 수반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일과 특수관계를 하더라도 그건 남북 문제고요. 이건 외교 무대인데 가령 트럼프의 가령 동생이 왔다. 그러면 주목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회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방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담장에 들어갑니까? 그런 점에서 국제 외교 무대와 눈에 띄는 인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여정은 원래 검토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최룡의 정도가 온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세가 오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접촉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저는 김영남 정도도 충분히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김영남 오는데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언론들에서는 최룡의 김여정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 보시기엔 아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몰라서 하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니까요. 그렇죠. 그럼 김영남 위원장과 미국에서 오는 펜스 부통령의 공식 회동은 불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공식 불가능합니다. 접촉, 대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알 수 없죠. 가령 이제 리셉션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미국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예. 북한의 의중을 떠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의미 있는 접촉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요즘에 미국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한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내가 가는 거다. 네. 평창 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억압 실상을 지적하겠다. 북한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세 번째 말은 조금 어색한 얘기고요. 아하.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예. 지금 이제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인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정책인데요. 예.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무관심 무개입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인데요. 그렇죠. 이것에 대비되는 정책이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관여 정책입니다. 개입과 관여인데 예. 개입과 관여는 소위 외교적 대화도 개입과 관여고요. 또 제재와 압박도 개입 정책이고요. 예. 또 군사 정책도 개입 정책입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예.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지는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검토하되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 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랬죠.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린 대화를 할 수 있고 예.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군사 옵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예. 인게이지먼트 정책으로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끝났으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들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그 쭉 일관되게 얘기했던 그것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장선상인데 예. 펜스가 이번에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을 접촉하냐 북미 대화하냐는 질문이 뒷받치고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뭔가 북미 간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이 있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오시는 것이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더 강경해지고 뭐 인내시대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그런 태도로 좀 오는 거라고 하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에서 열병식 그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막식 전날. 네. 예, 네. 올림픽 개막식 전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북한의 해명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요. 과거에 2월 8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걔네들이 꽤 오랫동안 해오다가 광군절, 예. 김정일 때 이걸 4월 25일로 바꿨어요. 예. 그러다 다시 김정은이가 다시 2월 8일로 바꾸겠다는 건데 예. 국군의 날 바꾸는 거 문제는 이제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과 핵실험과는 좀 차원이 달라서 어허. 이걸 가지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니네 국군의 날 행사를 좀 바꿔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건 있습니다. 내부 잔치로 그냥 봐야 된다. 신경 끄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신경을 끄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국군의 행사 측에 신무기들이 쫙 진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거스르는 건 사실입니다. 거스르죠. 사실 남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의 국군의 날 날짜를 정한 문제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망치려고 국군의 날을 바꿨냐 이렇게 항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조금 그래서 어렵다. 조금 남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한다거나 예. 좀 미사일 도발을 한다거나 군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그 나라의 일종의 말하자면 국경 행사라서 조금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한미 합동 훈련 연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련과 국군의 날 행사는 다르죠. 예를 들어 된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 자기네 주요 국가 행사 했으니까 니네 10월 1일 국가의 날을 바꿔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안 있죠. 우리도. 내부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무슨 남한을 상대와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단하라고. 예.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라서 이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꿔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안 바꿔준다고 한들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부 퍼레이드 아니냐. 이게 이제 입장을 보면. 저 같은 분은 평창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올해까지 놔두고 내년쯤 그러게요.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입장 그렇단 말씀. 네. 자, 김영남의 속보 전하면서 오늘 그 분위기들 우상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 의원님. 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MBN 얘기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네네. 예,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꽤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편 채널 MBN에 대해서 당사 출입 금지
취재 거부, 시청 거부 아주 강경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분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시는데요. 저도 대변인을 8번씩 했습니다만 현장 기자들하고 기사를 놓고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기사를 썼을 경우에 예. 항의도 하고 바로잡는 노력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취지로 그런 기사를 썼는가를 또 확인도 합니다. 예,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결국 유효의 그 당의 전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계속 하니까 예. 그 당의 고위급 간 인사가 얘기를 하면 그 의혹 제기를 안 써줄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제목에 수년간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약간 과장된 보도처럼 되는 것이죠. 유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수년간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년간이죠. 수년간, 예. 왜냐하면 유여해 최고가 수년간이라는 표현을 자기 쓴 적이 없다 그러는 바람에 그것은 이제 바로 잡았죠. 정정보도하고 기사를 내렸죠. 그러면 과거에는 다시는 이런 기사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대변인 멘트로 끝내거든요. 근데 직접 나와서 갑자기 나가 취재가 이렇게 대표가 직접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셨어요. 제가 대변인 생활 8번 했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 봐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 제기한 유여해라는 분이 계신 건데 예. 그러면 앞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다 이제 출입금지 시키겠다는 소린가.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예. 굉장히 무리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면 근데 다 가로막냐? 이게 무슨 독재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독재까지 예.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취재 금지시키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독재다. 사실 저는 사례를 보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수라 얘기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 이건 본 적이 없다. 독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앞으로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취지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중에는 말이죠. 말하다가 이제 헛말이 나가기도 해요. 그럼 바로 정정을 하거든요. 네. 지금 우상호 의원도 말하다가 굉장히 헛말이 하나 나갔습니다. 북한 어쩌고 근데 바로 정정을 하셨어요. 저도 실수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의식 중에 얘기를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문자 보내주시고 인간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정정을 하면 그래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취재 거부 들어오지 마 아예.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그러네요. 아니,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요? 언론사에서 이거 실수했습니다. 공식 사과까지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데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부수까지 다 빼버리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취재 부수.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다고 얼마나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당시 그렇죠. 여당이었었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속해 있던 당인데 그걸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목해 보기로 하고 행간 가죠. 행간.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만큼은 서울 고법 형사 13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뭔지 알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열립니다. 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청 열기가 대단하다면서요. 이 굉장히 요즘 춥잖아요. 춥죠. 근데 나흘 전에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4시간 넘게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줄을 섰다 그래요. 선착순이었어요? 예. 좌석이 32석밖에 안 나오는데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바꿨어요. 추첨인데 왜 4시간이나 줄을 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첨하면서 가서 일단은 순서 추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210명이 신청을 해서 6.56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는 이전 부회장 1심 선고 이후에 5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이렇게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이 부회장 측하고 박영수 특검 모두 이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에 불복해서. 그래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 뉴스 행간 2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안봉근, 이재용. 누구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입니다. 누구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영차 독대 여부입니다. 영차 독대. 1차보다도 먼저 있었던 독대가 그렇죠. 있느냐? 예, 그동안에 이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3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법정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했죠. 그 1차 독대 사흘 전에 또 다른 독대가 있었다. 영차 독대가 있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전 부회장 측에서는 실제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게 2015년 7월 25일. 그러니까 2차 독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독대라고 하는 그때는 그냥 스치듯이 만나가지고 뭐 경영권 승계 문제라든가 뭐 정유라 승마 지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법정에 떡 나와가지고 사흘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안과 구도까지 막 다 그려버렸어요. 은밀한 뒷거래가 그 전에 있었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논리, 삼성 측의 논리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전 부회장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는 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억력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 싸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차 독대 여부가 오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입니다. 다 했어요, 정말? 네. 뭐 재판은 물론 재판정에서 하는 거고 판사들이 내리는 거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론이요. 그 우회 지원을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여론전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횡령했다고 하는 횡령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 횡령액이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 지금 항소심 재판 직전에 다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크죠. 뭐 이 부회장이 옥중 결제를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부로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황제주를 국민주로 만들었을까? 액면 분할하면 지분 매입에 더 많은 돈이 이재용 부회장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한 주가 50주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가 굳이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우호적인 보수 언론 경제신문이 지원 사격까지 막 해주잖아요.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삼성 브랜드 가치가 4위, 세계 4위다라는 오늘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최순실 박근혜 재판의 예고편이다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재판 1심 선고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용 재판에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뇌물이거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두 사람의 재판은 사실 하나만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요. 재판에도 안 나오는데 이 부회장 재판부에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게 곧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오늘 영차 독대 여부에 주목하십시오. 과연 누가 치매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444님 목포인데요. 3일째 쉬지 않고 눈이 내립니다. 김범수님 제주 지금 엄청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2부로 가는데요. 2부에서는 YTN 사장과 노조위원장 만납니다.